수강 신청 시스템은 저거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게 학생이 아니라 제가 이제 모델 에이전시예요. 모델 회사를 갖고 있고 여러분 다 모델이야. 그럼 여기 모델이면 여기에 키, 몸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거예요.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까지. 근데 여러분은 모델도 아니고 학생이기 때문에 중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자, 제가 지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 객체는 굉장히 많은 특성 값을 갖고 있지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 모델을 만들 때는 정말 그 시스템에 필요한 속성값만 골라내요. 필요 없는 건 빼고. 이제 그런 과정을 앱스트랙션 한다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또 여러분은 여기에 밥 먹는다, 양치질한다, 화장실에 간다, 이런 기능도 할 줄 알죠? 하품을 한다, 존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는 그런 거 관리할 필요 없죠. 그런 기능을 구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건 다 생략한다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기능들만 나열을 해서 이렇게 쫙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 시스템에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액션들이, 어떤 기능들이 가능해야 되는지가 다 이렇게 규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UML이죠. 요 네모 박스 하나가 뭐라고요? 네모 하나 박스를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하고 클래스 간의 관계를 표현해 놓은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 안에 이제 애트리뷰트나 메소드 너무 자세한 거는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학생 이렇게 크게 적어줄 수 있어요. 학생 클래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교수 클래스도 있겠죠. 우리 대학원에 8명의 교수가 있어요. 그러면 8개의 오브젝트가 있는 거고 그 오브젝트를 대표해서 하나의 클래스를 그릴 수 있죠. 근데 클래스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선을 그어줘요. 저 선의 의미는 이쪽의 오브젝트랑 이쪽의 오브젝트가 특정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학생하고 교수가요. 지도교수님이 있죠. 여러분들 지도교수님 다 한 명의 학생은 몇 명의 지도교수를 맞아요? 한 명의 지도교수가 있죠. 한 명의 교수 입장에서는 지도학생이 몇 명이에요? 11명이죠. 한 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대 1, 1대 다의 관계를 가져요. 교수는 학생을 지도한다. 학생은 교수에게 지도받는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학원에 여러 종류의 몇십 개의 교과목이 있어요. 교수하고 교과목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특정 교수는 특정 과목만 강의하잖아요. 근데 교수 한 명이 과목 하나만 가르치나요? 대개는 두세 과목씩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개의 과목 가르친다. 한 개의 과목에는 그걸 가르치는 교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 거의 없고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때 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수가 그 과목을 가르친다. 학생하고 교과목하고 관계가 있나요? 있죠. 여러분이 수강하잖아요. 그죠? 한 명의 학생은 당연히 여러 과목을 수강해야 졸업을 하죠. 그 다음에 한 과목 입장에서는 여러 학생이 수강을 하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밝히는데 이 관계의 의미는 여기 이 클래스의 오브젝트와 이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실제로 어떤 연관이 있고 그 연관을 우리가 시스템에서 알아야 될 때 그 선을 그어줍니다. 자, 근데 이 관계 중에 아주 특별하게 세모를 표시해 줘야 될 때와 마름모를 표현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세모와 마름모만 알면 여러분이 저 그림을 이룰 수 있어요. 일단 세모부터 볼까요? 세모? 요즘은 하도 전기차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테슬라차를 사고 싶어. 그거 살 때 뭐 지원금을 반이랑 50% 이상 지원금을 준다는 썰도 있고 환경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남학생들 특히 차 좋아하죠? 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뭐 자가용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통칭해서 차라고 부르는 개념도 있잖아요. 차. 그리고 이 차에는 이런 종류 다 사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라고 하는 것의 오브젝트들하고 자가용하고 관계가 있고 트럭하고도 관계가 있고 포크레인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세모의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세모의 관계는 is a kind of 이런 관계라고 봐요. 뭐냐면 위에가 A고 밑에부터 위로 읽는 거예요. 자가용은 차의 일종이다. 한 종류이다. 트럭은 차의 한 종류이다. 포크레인도 차의 한 종류이다. 그런 관계가 성립되면 우리가 있어 한다고 관계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는 요 위에 거를 페어런트라고 불러요. 아까 우리 상호 얘기했잖아요. 딱 그 관계예요. 페어런트와 차일드. 출근한 얘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차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엔진, 지금 이제 전기차 빼고 엔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스티어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핸들 있어야 될 것 같고, 바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엔진이 몇 cc짜리야, 핸들은 되고, 바퀴가 몇 개짜리야, 또 문짝이 있다면 문짝이 몇 개짜리야, 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은 몇 개야, 뭐 이런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그리고 이 차는 뭐 브랜드, 어느 메이커 거야, 그리고 몇 년식 차야, 이런 기본 정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은 예나 누구나 다 필요한 그런 정보라는 거죠. 근데 자가용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몇 인승이야, 이런 정보 중요하고, 트럭이면 대체 화물을 몇 톤까지 적재할 수 있는 차야, 이게 중요할 거고, 포크레인 같으면 몰라요. 포크레인 잘 몰라요. 또 독특한 특성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이제 애트리뷰트를 적을 때는 얘네 공통점만 여기다 적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예의 독특한 애트리뷰트만 적어주게 되면 여기다가는 뭐 엔진이 몇 cc짜리야, 뭐 몇 년식이야, 어느 회사가 만든 거야 하는 정보를 굳이 적지 않아도 이 값들이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고? 상속되기 때문에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뭔가를 얘네하고의 관계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모델링할 때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 얘네가 어떤 종류구나. 그래서 공통된 속성이 있을 때는 다 기본적으로 상속받게 되어 있는 거고 상속받지 않는 독특한 것만 따로 정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읽는다고요? 자, 밑에서 위로 읽을 때는 자가용은 차의 한 종류야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읽을 때는 차에는 자가용 종류, 트럭 종류, 포크레인 종류 등등등이 있어 라고 읽으면 돼요. 됐죠? 지워요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마름모 관계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 여기도 PC가 되게 많죠. PC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PC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모니터라는 클래스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키보드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본체,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PC라는 거나 얘랑도 또 관계가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관계는 좀 특수해서 이렇게 마름모로 표현을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is a
of라고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요 위에가 whole, whole이라는 건 전체라는 뜻이죠. 전체. 그다음 이 밑에가 part 또는 component. 의 관계에 있는 거는 딱 느낌이 오죠? 요거를 묶어서 조립해야 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런 부품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읽을 때 밑에서 위로 읽을 때 모니터는 PC의 한 일부이다. 부품이다. 이렇게 해주고 키보드는 PC의 한 일부이다. 본체는 PC의 일부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PC는 모니터와 키보드와 본체, 마우스로 구성된다. 걔네들로 조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상속 관계하고 아까 페어런트 차일드였고 홀 파트예요. 이거 좀 다른 거예요. 아까 사하고 자가용은 자가용 그 자체 완제품이에요. 그죠? 그 자체도 완제품이에요. 얘는 부품들이고.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까맣게 칠해질 때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 얘가 지금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까맣잖아요. 하얗고 까만 거. 하얀 거는 느슨한 관계. 까만 거는 밀접한 관계. 그래서 사실 이 PC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하얀 게 맞아요. 여기 까맣다는 의미는 사실 이것들이 조립돼서 이거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PC가 수명이 다해가지고 PC를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얘네 부품들도 한꺼번에 다 같이 간다. 라이프 사이클을 동일하게 간다. 그러면 까맣게 칠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PC도 집에 있는 PC가 갑자기 본체가 너무 노후돼서 맛이 갔어요. 하지만 모니터는 남겨서 딴 데 연결 써야지, 마우스도 멀쩡하네 딴 데다 써야지, 키보드도 멀쩡하네 딴 데다 써야지 라고 하면 본체만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느슨한 관계를 보는 거죠. 그 부품이 따로따로 재사용이 가능하면 하얗게 비워주고, 그게 아니라 그걸 없앤다는 의미는 그 부품도 거의 일체형이라서 같이 없애는 개념이다 라고 한다면 까맣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런 그림들을 읽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셨죠.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비트, 디지털 오브젝트. 자, OAIS에서 어떤 정보를 보관한다 라고 할 때는 인포메이션 오브젝트가 가장 논리적인 기본 단위예요. 자, 위에서부터 있는 게 좀 있어요. 정보 객체, 정보 객체가 이제 쪼각쪼각 저장이 될 건데, 자, 정보 객체는, 이게 뭐였죠? 홀 파트. 인포메이션 오브젝트는 얘와 얘로 구성된다. 뭐로 구성돼요? 데이터 오브젝트와 리프레젠테이션 인포메이션으로 구성됩니다. 이건 우리가 옛날에 봤던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요거는 뭐예요? 아래랑글 파일. 근데 걔를 해석해주는 뭔가, 걔가 인코딩 스킬이 어떻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비트를 해석해주는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인포메이션으로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 두 개가 다 있어야만 인포메이션 객체가 되는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치유 관계죠. 얘하고 얘하고 관계가 있는데, 데이터 오브젝트는 인포메이션, 리프레젠테이션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서 해석이 되는 거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화살표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한테 돌아갔어요. 이거 재기 관계라고 해요. 재기되면서 이거 몇 셀프. 그럼 재기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요. 리커시브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한 개의 리프레젠테이션 인포메이션은 여러 개의 또 다른 그 RI에 의해서, RI를 사용해서 해석이 된다. 사실 이 안에 축적되는 정보는 어떤 거는 아래 한글 비트 스트림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아래 한글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아스키 코드 값을 미리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영어 문자들은 아스키 코드 값을 사용했어 라고 돼 있으면
또 뒤에 어딘가에는 ASCII 코드 값에 대한 해설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종합돼서 어떤 건 굉장히 복잡한 비트 스트림에 대한 해설서가 있고 어떤 건 아주 단순한 코드 체계에 대한 설명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서로 간에도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세모 어떻게 이용해요? 데이터 오브젝트에는 이 종류와 이 종류가 있다. 자, 데이터 오브젝트에는 피지컬 오브젝트와 디지털 오브젝트의 종류가 있다. 데이터 오브젝트는 두 종류가 있구나. 근데 하나는 물리적 객체. 그러니까 이 OAS도 아날로그 정보도 관리해주고 디지털 정보도 관리해주는구나. 예를 들면 우리를 치면 종이 기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걔에 대한 정보, 걔에 대한 데이터와 실제 디지털 오브젝트, 아래 한글 같은 디지털 오브젝트면 데이터 오브젝트. 그래서 종류를 세분화 시켜놓은 거야. 데이터 오브젝트는 이런 두 종류가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종이 기록이니까 더 이상 어떻게 구매할 방법이 없는데 얘는 디지털 오브젝트의 이 마른 거예요. 마른 거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이것은 이것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하나의 디지털 오브젝트는 한 개 이상의 여러 개의 비트들로 구성된다. 얘는 근데 비트 스트링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얘는 비트 스트링이다. 한 개 이상의 비트들로 구성된다. 너무 쉽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VLS에서 어떻게 보면 비트 스트링 자체를 설명해 주는 거고 우리가 실습했던 것처럼 비트 스트링만 나가서는 안 돼. RI가 필요해. 후배 정보가 필요해.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요. 요게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피겨 사라지기 싫어요. 네, 이거 재미볼까요? 이건 너무 쉬운 거네. 이건 아까 본 거고, RI를 좀 더 세분화해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RI는 마른 거네? 뭐라고 읽는데요? 얘는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 얘 안에 이런 구성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Structure Information, Semantic Information, 그 밖에 기타 등등. 그래서 이런 세 종류가 아니라 세 부품처럼 되는 세 조각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조 정보와 의미 정보, 이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이런 그림들이네요. 아까 인포메이션 오브젝트를 쭉 설명한 모델이었는데 여기도 또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모가 왔어요. 그럼 뭐라고 읽어요? 이것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 자, 인포메이션 오브젝트에는 컨텐트 인포메이션 종류도 있고 PDI 종류도 있고 패키징 인포메이션 종류도 있고 디스크립티브 인포메이션 종류도 있고 RI 종류도 있고 등등. 여기 점점점 나오는 게 이해가 가죠. 종류라고 하는 건 더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점점점점이 나와요. 하지만 부품을 이야기할 때는 되게 점점점은 안 나오겠죠. 그 구성 요소가 딱 정해져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컨텐트니까 우리 기록으로 치면 아래 한글 파일, 뭐 엑셀 파일 이런 식의 실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 파일, 컴포넌트들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가 다 메타데이터예요. 이거는 이제 포맷 정보 같은 해석 정보고. 짜가지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컨트롤? 좀 빨리 해주시. 자,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패키지. 아까 SIP, AIP, DIP가 전부 IP였잖아요. 그 인포메이션 패키지. 정보 꾸러미. 정보 꾸러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보 꾸러미는 일단 말은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 꾸러기는 컨텐트 인포메이션. 이게 리트스트림으로 구성된 내용 정보와 PDI, 아까 이게 메타데이터를 이용했죠? 프레저베이션을 위한 또는 디스크립션을 위한 그런 정보들이니까 이게 다 메타데이터들이에요. 메타데이터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숫자가 써 있으니까 하나의 패키지에는 0개 혹은 1개의 컨텐트 인포메이션인데 1개는 알겠는데 0개는 뭐예요? 없다는 얘기잖아. 없을 수도 있대. 컨텐트 인포메이션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피지컬 오브젝트를 담는 경우. 그러니까 종이 기록에 대해서는 컨텐트는 종이로 존재하고 목록 정보만 존재하죠? 목록 정보. 그런 경우를 담아서 0.1을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인포메이션 패키지에는 다수 개. 이 안에 되게 또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수 개의 PDI 정보가 존재한다. 그리고 또 요 위에 보면 또 정보가 2가지 정도 더 있는데 패키지 디스크립션. 이거는 이 컨텐트를 설명해주고 관리하는 어떤 데이터들이고 이 꾸러미 전체를 설명해주는 정보도 따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는 패키징을 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 그래서 이 정보가 아까 액세스를 할 때 외부의 컨슈머들이 이 시스템에는 이런 내가 원하는 이런 정보가 있는가 이렇게 검색할 때 사용하게 되는 정보, 이 정보. 자, 이거는 쉽게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인포메이션 패키지는 이것들로 구성된다? 아니죠.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아챘어. 뭐라고 읽어야 돼? 인포메이션 패키지에는 SIP 종류, AIP 종류, DIP 종류가 있다. 종류가 있다. 세 번은 종류가 있다. 이건 좀 전에 본 거랑 되게 비슷하다. 아까 인포메이션 패키지라고 한 거에다가 그냥 아카이벌까지 넣어서 AIP 설명한 건데 아까 그 인포메이션 패키지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건너뛰어도 되겠네. 자, 이건 좀 다르다. 아까 PDI 얘기했었는데 PDI라고 해놓고 여기가 마름모로 나왔네요. 그리고 PDI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 그 부속 요소들이 뭐냐면 레퍼런스 인포메이션, 프라비넌스 인포메이션, 컨텍스트 인포메이션, 픽스트 인포메이션, 액세서라이즈 인포메이션. 이 하나하나가 메타데이터 종류가 다 다른데 인포메이션 패키지 하나에 대해서는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적혀 있어야 되고 요것도 알아야 되고 요것도 알아야 되고 요것도 알아야 되고 요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하나의 PDI 전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이거는 아까 제가 액세스 에이드 얘기했었는데 액세스 에이드가 많이 있어요. 접근을 도와주는 접근 도구 이거 세 번이니까 뭐예요? 접근 도구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 Finding aid, Ordering aid, Retrieval aid, 기타 등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각각의 머리면들은 정보 서비스 시간이고. 그 다음에 AIP라는 패키지를 얘기했었는데, AIP 패키지에 패키지, 디스크립션 정보가 있다고 했고, 그 정보가 액세스 할 때 사용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는데, 여기 마름모. 그러면 패키지 디스크립션은 이것들로 구성된다. 근데 하나의 패키지 디스크립션은 한 개 점점 이상의 여러 개의 어소시에이티드 디스크립션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떤 정보를 여러 개 이렇게 결합시킨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정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결국 AIP에서 추출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derived from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디스크립션 정보들은 이 AIP의 그 내용을 안에서 다 끄집어낸 거다라는 뜻이에요.
끄집어내서 여러 덩어리들 끄집어내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디스크립션 정보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거를 한편으로는 또 액세스 에이드로 제공을 해줘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이게 이제 완성체예요, 당연히. 그래서 되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 이런 걸 설명해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이 모델을 설명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번호를 매겨요. 요거 하나 설명해야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8번, 9번, 10번, 이거 아까 11번. 11개 설명하면 돼요. 근데 어떤 거는 구성은 된다. 어떤 건 종류이다. 어떤 건 그냥 이렇게 설명.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 기말고사에 이거 넣을까 말까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마름모하고 세모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거가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면 나머지는 단지 영어라서 문제지. 영어라서 문제지.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항상 질문은 없어요. 이거 카톡에 보내주시고 그게 무슨 아톰? 네.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제가 한쪽이를 보내니까 하나 오늘 보낸 거야. 오늘 보낸 거는 지난번에 어렵게 그 아톰이랑 오메카 설치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쓰시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아톰을 써보십시다. 그래서 사용 매뉴얼을 이제 올려드린 거고요. 여러분 1학기차 분들은 8월 마지막 주 목요일까지 1학기에 수행해야 되는 아카이빙 과제, 학기별로 하나씩 주제 정해서 아카이빙을 하셔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제외신 것 같은데 3학기로 편입하시잖아요. 그래서 편입생들은 한 학기로만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한 학기로만 하셔야 되는데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한 기록물을 아카이빙해서 한 50개 내외 정도의 사진을 찍든 문서를 수집하는 한 50개 정도의 객체를 모으셔서 걔를 아톰 시스템에다가 기록물 등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등록을 하게 되면 디스크립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등록 다 마치는 작업을 8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6시까지로 하려고 해요. 기본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부터 요 1학기차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생겼군요. 네, 만들었어요,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3학기를 몰아서 하려니까 3학기 차에 다 해버려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한 학기 그 자료 실천해 보면서 잘못됐다는 건 없는데 좀 더 나은 방법을 아카이빙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피드백을 좀 하려고 해요. 인간학이랑 아카이브랑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해야 해요. 그분들은 면제해 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뭐 더 해보면 더 좋죠. 기본적으로 면제지만 해보길 권해요. 또 질문. 그래서 그 1학기차 분들이 그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하는 것부터가 막막하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그 주제를 좀 선정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아카이빙해서 이런 류의 기록을 모아볼래요 라고 하는 계획을 잡는 것부터 차츰차츰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6월 말부터 해볼까 싶기도 해요. 학기 중에 너무 또 다들 바빠 하니까 그냥 우리 전자기록 관리원 그 카톡방에 1학기차는 다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방학 중에 계획도 세우고 한번 기록 모아보는 작업을 그냥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해보고, 그리고 아톰 사용법도 같이 한번 어려운 점 있으면 거기 물어보고,
그래서 등록을 완료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도 보시고 저도 보면서 좀 아쉬운 점 있으면 그런 커멘트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학기 할 때는 뭐 그런 점들을 좀 더 보완해서 하실 수 있을 거고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더 궁금한 것도 거기서 이야기하기로 해요.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